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주제가 21세기 동아시아 질서 재편과 전망, 부제로 한민족 역할론과 고구려라고 지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토대로 하되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아무래도 동북공정과 고구려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면서 강의를 진행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국 제가 한민족 역할론이라든가 고구려 환생이라든가 또는 고구려즘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쓰고 이런 용어를 통해서 이론을 전개한 것은 결국 동아시아 질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동북공정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003년도 늦여름부터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인 거는 2003년도 11월로 기억해요. 제가 10월 2일 날 그 당시 평양에서 세미나 할 때 동북공정 얘기를 했죠. 그 전에 제가 방송 TV 특강될 때도 동북공정 얘기를 했는데 별 반응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3년도 하반기 10월쯤 가게 되면서 동북공정이 확 알려졌습니다. 그때 첫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를 했죠. 동북공정은 절대 고구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고구려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동북공정 또는 고구려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만 고구려를 전공한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첫 세미나에서 고구려 전공자 입장에서 단호하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절대 고구려의 문제가 아니다. 역사의 문제만도 아니고 정치 논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동북공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구려사 전공자뿐만 아니라 백제 신라도 있고 특히 북방사 전공자들을 흡수하고 나아가서는 역사 외에 정치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많은 분야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월이 흘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때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동북공정은 정치 논리라고 그러면서 동북공정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했죠. 가장 큰 것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왜 큰 것부터 보냐면은 그 배경 자체가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특히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참 잘못됐어요. 늘 사고가 반도적 시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늘 작은 시각에서밖에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탈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바로 우리 민족문화 성립 그럴 때 적어도 우리의 역사 활동 범주는 아시아 전체 즉 범아시아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든가 심지어는 아이들이 입는 옷부터 듣는 음악부터 지구 전체와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근대 내지는 고대에도 비록 우리 땅에서 일어났지만 그 사건에 영향을 준 것은 세계 질서고 당시 세계 질서고 또 우리 지역에서 시작한 것들 이런 파장은 나비의 날개짓처럼 먼 지역까지 가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역사는 이렇게 범아시아적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중국이 시도한 동북공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가 결정을 내린 상황이죠.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에서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인력 그리고 비전공자들을 갑자기 투입시켜서 한 작업이 동북공정이라면 그거는 당연히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한 이유는 말 그대로 신중화제국주의를 구현하는 방책의 일환이었었다. 이게 제가 주장한 거예요. 첫 세미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낸 역사전쟁이라는 책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거고 최근에 공개된 문서들을 보니까 당시 위통부에서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절대 역사 논리 아닙니다. 역사학자들에게만 맡길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신중화제국주의의 발현을 위한 방책 일환으로 동북공정이 추진됐다는 겁니다. 세계적 현실 속에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세계는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제이션이죠.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고 유럽이 이미 유럽연합에서 유럽 합중국을 지향하다가 작년에 좌절됐지만 유럽은 하나의 국가가 됩니다. 미국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럽이라든가 미국, 즉 백인 세력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시아는 단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위치에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와 재편되리라는 것은 명약 관한 것이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공동체인데 그런 세계 질서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이 동북공정을 시도하면서
바로 중화제국주의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주변에 있는 일본이라든가 특히 우리 같은 약소국에 어떤 배려를 할 것인가, 우리 역할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게 저한테는 관심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사적 현실성에서 중국은 중화제국주의를 구현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 속에서 동북공정은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신중화제국주의 입장에서 추진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동북공정만 있는 것 아닙니다. 중국을 둘러싸고 동서남북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이, 남만, 북쪽, 서융, 동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중국의 북경 정권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우리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중화제국주의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국제질서의 시각에서 만들었다면 동북공정 외에도 다른 지역도 비슷한 사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당연히 현재 몽골과 함께 역사에 관한 공유의식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동북공정이 일어났을 때 일사양용론이란 말이 알려졌어요. 하나의 역사를 양쪽에서 같이 활용한다. 이 일사양용론의 논리적 근거는 바로 몽골 역사를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의 역사를 같이 공유한다는 것이죠. 중국 속에 있는 내몽골 그리고 현재 몽골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몽골 역사를 공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만약에 중국이 몽골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완전히 흡수하지 않게 되면 미국이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서 몽골에 대한 압박을 강화시키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몽골은 중국과는 차별화된 역사적 근거들을 많이 찾아낼 것이고 중국은 반대의 작업을 할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처럼 역사 전쟁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역사 해석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는 명약화하죠. 그러니까 중국은 필요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현재 이 지역이 있는데요. 실크로드입니다. 실크로드. 서유기의 무대가 되는 것인데 우리 고구려의 예술은 이상하게도 이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서역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참 묘해요. 우리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위구르족이 있습니다. 신장 자치구라고 그러지만은 결국 여기는 전혀 한족과는 다른 형태의 종족인 위구르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이슬람 계통의 종교를 믿고 있고 생활도 사막에서 또는 유목 생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의식형하다 보니까 중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재 타클라마칸 사막 지역에서 대규모의 가스전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끝에 카슈카로 지나가게 되면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등에서 이제는 석유 문제가 대두되면서 아주 첨예한 지역이 돼요. 그럼 미국이 이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일환으로서 이라크 침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국이 서북공정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티베트. 티베트는 말 그대로 1947년 전까지는 독립국가였었죠.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는 토번입니다. 토번. 고구려 직후시대 때도 토번이라는 이름이었었고 토번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었고 우리 고선지 장군과 관련된 것도 토번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47년에 말 그대로 인민해방군이 티베트를 점령을 해서 수십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독립권을 뺏었잖아요. 당연히 이 지역에 대한 역사 해석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서남공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이 지역인데 이 동남아 지역입니다. 현재 운남성 지역이 다시 떠오르고 있어요. 중국이 동남아를 진출하면서 이른바 대중화 경제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화교 합중국력이라든가 The Great China, 그러니까 대중국 연방이죠. 이런 이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동남아 지역을 진출하면서 태국의 바트 경제권 흡수해야 되는데 여기 운남성에는 55개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이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현재 동남아 국가들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으로서는 이 지역에 대한 역사 해석도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북공정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 운남성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특히 백두산 문제 가지고 한 사람 중에는 이 운남성 출신 학자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중국이 주변의 모든 지역을 상대로 해서 이른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동북공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북공정은 왜 그러냐면은 역시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
우리가 큰 나라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두 번째입니다마는 만주 문제가 개입됩니다. 만주 문제. 어차피 세계 질서 내지는 아시아 질서가 재편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힘이 모여들고 충돌이 발생한 지역은 당연히 이 지역이죠. 만주 지역이죠. 만주 지역을 놓고 중국, 그 다음에 일본, 러시아, 몽골, 그 다음에 우리 북한 내지는 우리 통일한국, 한민족이죠. 이들이 이익이 상충하는 곳이 만주 지역입니다. 역사는 늘 변해요. 냉전의 시대가 가고 열전의 시대가 옵니다. 열전의 시대가 가고 또 냉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명나라가 원나라 멸망하면서 명나라가 들어서죠. 이런 시기는 질서의 재편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역학관계가 깨져나가고 그 틈새가 벌어지고 그 틈새 속에서는 말 그대로 화약에 불이 붙으면서 조그만 폭발들이 일어납니다. 만주가 그런 형국이죠. 앞으로. 뭐 TCR, TSR, CLN 등등 뭐 할 것 없이 여기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만주는. 옛날에 만주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만주로 진출 내지는 만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고권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걸 좌절시킨 사람이 이성계 아닙니까? 그 당시 때는 만주가 어떤 군대라도 가서 면의 지배는 아니지라도 선의 지배라든가 점의 지배는 가능한 시대였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걸 토대로 해서 추후에 전개되는 국제 질서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이성계는 그걸 포기한 거죠. 전체적인 총력을 가지고 이 전쟁력을 비교해서는 곤란해요. 그렇다면 전략과 전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전략적, 전술적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 만주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추후 전개되는 신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중국이 만주 지역에 대한 우위 내지는 영향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즉 현재 중국의 영토입니다. 현재적 영토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영토였다는, 즉 역사적 영토였다는 것을 본인들, 그 다음에 만주 지역에 있었던 소수 민족들, 당연히 우리가 들어가겠죠. 우리 그 제중 동포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전 세계 인민들에게 만주는 원래 중국의 역사였었다. 이걸 허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대두되는 문제가 영토의 문제니까 간도 문제가 대두되죠. 그래서 고구려 외쳤는데 실제로 18개의 과제를 보게 되면 영토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간도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간도가 1909년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 이른바 밀약으로 맺어진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간도의 문제.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도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전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연해주 문제입니다. 연해주는 지금 중국의 땅이지만은 1860년도까지는 청나라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쭉 거쳐가면서 우리 발해의 땅이었었고, 우리 고구려의 땅이었었고, 우리 조선의 땅이었던 겁니다. 원조선이죠. 그런데 중국으로서는 반드시 연해주를 수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적 질서 회복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서구 열강에 의해서 반식민자되던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자존심 있는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빼앗겼던 땅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연해주는. 그뿐만이 아니라 연해주 땅을 회복해야지만 중국의 해군이 동해를 진출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화물선과 상선들이 동해로 나와서 말 그대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 두만강하고는 폭이 조그맣죠. 바로 요 앞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길이가 20m가 되고 20km가 되고 폭이 얼마 안 되는 두만하구를 러시아와 중국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해군이 동해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나온다면 동아시아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 거죠. 소용돌이가. 당연히 중국으로서는 연해주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해주 상권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올 봄에 나온 얘기지만 현재 낮은 선봉지구 아시죠? 낮은 선봉지구를 중국이 50년 동안 조차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정확히 알아봤더니 조차는 아니고 공동관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중국이 낮은 선봉지구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 겁니다.
특히 낮은 부두를 중국의 자본으로 건설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발표가 나기 이전에 이미 중국의 어선들이 동해에서 조업한다는 사실이 보도가 있었는데 이제 낮은 선봉지구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 거기에 부두가 완공되고 거기에 중국의 해군 아니면 상선들 이들이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1875년에 운양호 사건이 일어났고 그 1년인 1876년도에 이른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화도 조약, 병자소조약이 맺어졌거든요. 중요 조항이 있는데 실제로 제 입장에서는 부칙에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일본의 해군이 우리나라 해안선을 측량, 측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저는 바다를 다녔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일단 배가 지나가면서 측량과 측심했다는 것은 간첩이 가서 지도를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설사 해군이 안 오고 화물선으로 왔다 할지라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면은 일부에서 우려했던 대로 조중연합함대가 동해에 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러시아, 일본, 중국이 용납하겠습니까? 특히 일본과 미국이 용납하지 않죠. 그건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동북공정은 전체 세계사적 관점에서 봐야 되고 동아시아 질서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 영토란 문제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북공정 같은 상대방을 향한 역사 왜곡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 있죠? 베이징 올림픽은 단순하게 올림픽이라든가 경제를 확대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중국이, 중화민족이, 그들 요즘 중국민족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중국 사람들. 중화민족이 전 세계에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완전히 성공했고 그 다음에 경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로 강력하고 또 한 가지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가 뛰어났다는 데는 바로 중국인의 문화의 기원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다는 거죠. 이게 탐원 공정의 하나입니다.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 중국이 이집트의 피라밋보다 먼저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작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고 들으셨겠지만은 이건 제 분야가 아니에요. 고고학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지역 요하 있죠? 여기 압록강 있죠? 여기가 요동반도 있죠? 여기 요하 있죠? 바로 요 지역. 요 지역에서 지금 유물이 하가점 상층문화, 하가점 하층문화, 홍산문화가 있는데 이 기온이 굉장히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이 기온이 올라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국 앙소문화보다 훨씬 기온이 오래일 뿐만 아니라 유족의 규모와 발달 정도가 압도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기존의 모든 학설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홍산문화는 모르겠지만 하가점 하층문화는 우리와 관련성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하가점 상층문화는 아주 우리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조선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상해 지역에서도 더 오랜 기원이 발견되고 있고 몽골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중국의 기원에 대해서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황하 문명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은 다 지역에 기원을 둔 여러 문명들이 있고 그 문명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통칭하는 중국 문명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형성된 사람들이 중국 민족이라고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족 문제가 아니라 이제 중국 민족이 되는 거죠. 이런 일련의 작업과 더불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동북공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동북공정 작업에서 이미 제기됐지만은 바로 백두산 문제죠. 제가 초기에 발표할 때 얘기를 했어요. 인용해 가면서. 백두산 문제가 거론이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백두산 문제는 벌써 한 집단의 정신성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기반이니까 백두산. 그런 문제도 있고 백두산 문제를 해결해야지 간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머지 부분까지도 해결되거든요. 현재 백두산 천지를 꼽을 때 1962년에 비밀회담을 거쳐서 64년에 중조 변개 조약에 따르면은 현재 천지 3부지 정도는 북한 소유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장백산 공정이라는 걸 통해서 백두산 자체를 중국 것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2018년인가요? 동계올림픽을 추진하면서 전 세계에 백두산이 중국의 산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세계 유산위원회가 있잖아요. WHC라고 있는데 세계유산위원회 고구려 유적 유물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고 2004년도 6월 31일 날부로 그리고 또 추진하는 것이 백두산, 장백산을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에 관한 대대적인 개발이 있고 제가 여름에 학생들 데리고 학교에서 갔다 왔습니다만은 제가 갔을 때는 서파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가는데 보통 북파입니다. 서파를 개로 개발하고 남파를 또 개발합니다. 서파를 갈 때 검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탈북자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가 갔다 온 다음에 간 사람들은 서파로 입산이 금지가 됐어요. 아시죠? 그런 보도가 돼서. 아예 금지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이 예민하게 부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장백산 공정이라는 거죠. 이런 일련의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칭 동북공정입니다. 단 우리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 자존심의 결정체이고 우리 민족 발전된 미래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는 고구려를 자기 것화 시키니까 우리가 화가 나서 모든 집중 관심을 고구려 쏟았지만 실제는 고구려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은 동북공정 그러면은 단순한 역사 해석 작업 아니면 우리 민족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놓고 앞날을 놓고 중국과 한국과 그리고 일본이 끼어든 상태에서의 국가 경쟁의 일환이다.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오랜 수기 끝에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될 때 가장 우방이 될 수 있는 우리 한국 지역, 즉 북한과 남한 지역의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도 시도한 것이 동북공정이라면은 얼마나 그것이 정치적 목적이 강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구려를 어떻게 왜곡시켰는가는 그동안 많이 되풀이됐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지만 단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최근에 들어서 동북공정에 관해서 자꾸 관심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특별한 건 없어요. 이미 동북공정이 출발할 때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 연구 결과물들이 중국이 동북공정이 이제 끝나니까 내년 끝나잖아요. 끝나기 전에 공개한 겁니다. 그리고 공개하는 시기를 아마 저울질에서 전략적으로 택했겠죠, 전술적으로. 그거를 국내에서 잡아채가지고 좀 확대시키는 겁니다. 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동북공정 작업은 별로 특별한 건 없는데 새로운 것이 몇 가지 있다면 장백산 문제, 백두산 문제가 있고 발해를 과거에도 중국의 소수민족 정권이었었지만은 지금은 더 확실하게 못 박았다는 것, 다른 형태로. 그리고 상경 용천부, 즉 발해 역사 유물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새로운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또 이런 보도에 놀라더라고요. 중국이 한강 유역의 영토까지도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죠? 예. 제가 첫 세미나에서 한 얘기예요. 첫 세미나에서. 왜냐하면은 중국이 쭉 동북공정에 대한 고구려 역사에 고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고구려와 수나라, 고구려와 당나라 간에 벌어진 전쟁은 국내 전쟁이면서 통일 전쟁이다. 이게 유골한 사람이 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역사학자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이거 정말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유고시에 만약에 고구려 수나라, 고구려 당나라 전쟁을 국내 전쟁이고 통일 전쟁으로 본다면은 역사는 늘 되풀이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않죠? 당시대 사람들은 당시대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어떤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지구상에 또는 인류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치고 당시대에 안 일어난 게 어디가 있습니까? 다 당시대에 일어났죠? 근데 우리는 늘 그래. 우리 시대에는 안 일어나겠지. 우리 시대는 전부 다 눈 뜨고 있는데 왜 우리가 당해? 그러면 조선시대 말에 살았던 우리 조선 사람들은 전부 다 바보입니까? 그 당시 때도 그 사람들 깨달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했고 독립군이 돼서 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빼앗겼던 거예요. 역사는 그렇습니다. 고구려 수나라 전쟁, 고구려 당나라 전쟁을 펼 때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됐습니다. 요동은 중국 지지라. 요동은 중국의 땅이다. 옛날부터 종을 바쳤다. 기자, 조선 이런 문제까지 다 거론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구려를 친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서희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도 마찬가지인데 거란의 소선영이 올 때 고려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
신라를 계승했는데 왜 고구려 땅을 점유하고 있느냐? 내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사례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인은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어 대응책까지 논의했던 겁니다. 거란에 항복해서 땅을 띄워주자는 할지론, 왕과 신하들이 항복하자는 항복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넋빠진 정치가들과는 달리 서인은 그걸 반대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고구려 얘기까지 미리 꺼내요. 분명히 이걸 요구할 겁니다. 아니나 달라요? 거란의 서선영이 와가지고 딱 제시하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고구려를 신라를 계승했는데 왜 고구려 땅을 갖고 있느냐. 이게 동북공정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서희가 딱 얘기를 하죠.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고구려의 명칭이 장수왕 때부터 고려입니다. 고려. 충주에 가면 중원 고구려배에도 분명히 고려대왕으로 돼 있어요. 고려입니다. 사료에도 고려입니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후고구려를 통해서 고려가 됐고 태조 왕건도 고구려를 계승을 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서희가 얘기를 하죠.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러니까 당연한데 너희는 고구려를 계승하지 않았는데 왜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소선용한테 한 말이에요. 동경성, 즉 현재 요양, 즉 과거의 요동성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를 다스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관리였거든요. 그래서 소선영이 다시 자기 황제에게 얘기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그때 떠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서희의 외교입니다. 외교. 그러니까 그 당시 때도 역사는 살아있었던 거예요. 광개토대왕 시대 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광개토대왕 시대 때도 저는 분명히 젊은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봐요.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렀을 거라고 봐요. 유행가를. 그리고 그 노래의 주제나 소재 중에서는 당연히 광개토대왕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 주몽에 관한 얘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연개소문 시대 젊은이들은 조의선인들은 당연히 전쟁에 나가서 또 훈련할 때 부른 노래 속에서는 그 대단한 광개토대왕에 관한 얘기도 분명히 했었을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지금도. 역사는 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 당시대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는 사건이 안 일어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고구려 그 문제인데 국내 전쟁이고 통일 전쟁으로 본다는 것은 추후에 질서가 변할 경우에 북한에 유고가 생겼을 경우에 중국이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나아가선 군사적 영향력도 강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 후진따오라면 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압록강과 동한강변에 병력이 15만 명이 배치됐는데 그 병력이 예전과 달리 변경군이 아니라 심양군구수적 인민해방군 아니에요. 북쪽에서의 대량 탈북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늘 양날의 칼이죠. 이거 현실 전 직시해야 된다고 봐요.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 사회는 친중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왜? 뿌리 깊은 4대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마치 우리 문화는 전부 다 중국 문화의 아류인 것처럼 착각하는 속에서 그리고 중국보다 우리가 상당히 우월하다는 착각 속에서 친중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었잖아요. 우리나라 국가정책도. 그러다가 2000년도 중반에 와서 갑자기 깨달은 거죠. 아, 우리는 그게 아니었구나. 중국은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구나. 그리고 중국이 심지어는 고구려 역사까지도 자기 역사로 끌어가는구나. 탈취하는구나. 이런 것. 이제 늦은 거예요.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역사학자로서 늦었다고 봅니다. 단지 이렇게 늦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덜 종속된 상태로 동아시아 친질서에 우리가 편입되느냐. 이거의 문제죠. 이미 저는 게임은 끝났다고 봐요. 일본도 게임이 끝났다고 보고. 일본이 지금 아베 내각이 들어서면서 보다 강력하게 하겠지만 이미 중국도 저울추가 기울어졌잖아요. 우리는 늦은 거예요. 이미 10년 이상을 손해본 거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북공정을 얘기할 때 다른 것은 그렇다 칠더라도 특히 고구려 수단 간의 전쟁을 해석하는 것만큼은 제가 첫 세미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겁니다. 앞으로 질서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중국이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낸 책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광개토 태왕과 한고려의 꿈. 한고려는 통일한국의 명칭을 제가 한고려국이라고 가정한 겁니다. 오늘 강의 일부 내용이 겹칩니다만은 결국 광개토대왕의 국가발전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딱딱 걸지 모르니까 제가 앞에 시나리오를 썼어요.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에 가면은
제가 새벽에 컴퓨터 자판을 보는데 거기 인터넷에 떴는데 보니까 드디어 중국군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걸로 제가 시나리오를 끝을 내고 본문 관계토대왕으로 들어간 거죠. 그때 2007년도 하반기로 책임되어 있는데 저는 원래 2006년도로 했었어요. 역사학자는 정확한 건 몰라요. 전 2006년도로 했더니 그 당시 때 책을 출판하는 곳에서 아니라 연구소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거기서 당연히 연구원들이 그 사람들도 국제질서에 남는데 능통하니까 이건 너무 빠르다. 그래서 제가 양보해서 2007년도 하반기라고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제 생각은 한반도에 유고 사태가 발생할 때는 중국군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섭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를 대비해서 국가의 전략을 입안해야지 곤란해요. 그리고 오늘 강의의 주제는 관련이 없지만 군사 문제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군사력 이 체제는 왜 자꾸 북한을 의식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군사력이라든가 군사 편제는 앞으로 전개되는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중국 있잖아요. 중국 우방입니까? 일본이 우리 우방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군대 편제나 이런 성격은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평가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북한을 의식하면서 뭐 옳고 그르고 가지고 지금 싸움으로 일삼고 있어요. 지금 일본의 국방력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특히 중국은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타국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 간단한 나라 아닙니다. 일본 군사력비 지출 세계 4위죠. 일본 해군력은 세계 제2위고 일본이 바다가 우리 전체를 포위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많이 포위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다 바닷길이에요. 일본과 중국이 한 군데만 장악하면 끝이에요. 이런 판국에 우리가 지금 다른 짓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무슨 애국전선이 아니라 구국전선을 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뭔가 지금 구국에 관한 운동을 펼 때지 역사 왜곡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역사학자지만 역사 왜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족의 생존이거든요. 그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제가 그래 처음부터 얘기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린 건 좀 외람되지만 제가 처음부터 고구려 연구단의 발족을 극력 반대했죠. 전 뭐 어디를 통해서 간에 반대한 겁니다. 왜 고구려 문제를 끌어가느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고 또 이번에도 얘기했습니다. 며칠 전에 칼럼에 썼는데 역사 연구는요. 학자들이 학문들은 연구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 연구는 정책적 연구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역사가 왜 역사학자들의 전유물이 되어 있죠? 다른 것도 그렇지만 역사는 모두의 것입니다. 누구나 역사를 연구할 수가 있고 발언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전문가들은 전문가의 언어와 전문가의 인식으로 역사를 해석할 뿐이죠. 그리고 역사와 순수학문과 달리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속에서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는 정책적 연구가 필요한 것이고 국민의 돈으로 만들어진 재단이라면 당연히 정책적 연구를 해야지 왜 학자들이 순수학문 연구를 한답시고 거기서 많은 혜택을 받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고위 공무원들 특강도 많이 합니다만 그 얘기를 해요. 국민의 돈으로 움직이는 국민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거지 학자들의 순수한 연구를 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 정말 우리 민족의 완전히 생존이 상실한 상태에서 독립전쟁을 벌이면서 독립군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역사책을 기술한 분들 그분들의 역사가 전 더 옳다고 보지 일본인들과 같이 해가지고 역사 말 그대로 근대 역사를 만들었다는 분들을 더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한 것 중에서 상당히 많은 게 오류로 밝혀졌어요. 지금 MBC 느낌표에서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까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거 나옵니다. 이제 이번 주쯤 나올 것 같은데요. 중국의 여러 곳에 가게 되면은 만리장성의 종점을 이 평양까지 그려놨어요. 한 97년쯤 되나? 그때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일간지에 칼럼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의 역사 왜곡보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의 역사 왜곡이다. 지금까지도 지금은 더해요. 만리장성의 기점을 평양까지 그려놨어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제가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를 제공한 것이 누군가.
중국인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역사 연구도 했지만 자기들을 제한 우리, 그다음에 일본, 이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도 그런 해석하는데 힘을 받는 겁니다. 그 당시 땐 그 양반들이 옳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잘못됐잖아요. 그럼 최소한도 그 당시 때 이게 진리라든가 아니면 역사의 기본 학풍을 고증에만 둘 수는 없는 거죠. 독립전쟁의 와중에서 독립사학이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일본과는 그런 순수사학이 더 중요합니까? 그리고 어찌할 수 없이 그랬다면은 해방이 된 이후에는 당연히 그들의 존재를 살려내야죠. 그분들이 단재 신초라든가 배감 박은식이라는 존재를 얘기했습니까? 이게 있으면 교과서에 반영이 되죠. 그분들의 학설이 반영이 되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도를 이런 걸 기점으로 해서 역사, 즉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다는 과정 속에서 한민족이 일정한 역할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할까? 이 부분을 남은 시간에 하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민족의 역할론, 즉 한민족 역할론이라고 그랬을 때 그 모델을 고구려에서 찾고 있습니다. 고구려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지도를 보세요. 제가 그러면서 조금 전에 여기 원로분들이랑 식사하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MBC 느낌표에서 지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전부 다 무료로 보급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한테 정보를 들었으니까 돌아가셔서 MBC 인터넷 느낌표에 들어가서 지도를 신청하세요. 그 지도가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비교적 새로운 학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리가 되지만은 언젠가는 그것이 일상화될, 통설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비록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온 거지만 이거는 어떤 사람이라든가 어떤 특정 흐름을 반영하는 그런 지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신청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틀입니다. 우리 역사의 틀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늘 그렇듯이 한반도라는 용어와 한반도라는 개념과 그 개념에서 파생한 인식과 그 인식에서 나오는 실천, 행위, 여기서 크게 못 벗어나요. 유물이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에서 발견된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주저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그 다음에 그 전에 고려, 그 둘을 빼고 나머지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가 한반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계는 지금까지도 한반도라는 용어를 어디서나 적용하고 있잖아요. 근대사 전공자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조선이나 고려시대 전공자들은. 그러나 적어도 남북국 시대 이전의 전공자들은 한반도라는 용어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쓰면 당연히 어디 갑니까 도대체?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역사는.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찰만 용어를 만들어내지 못한 게 이 땅의 역사학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반도란 말은 조선반도에서 나왔고 일본인들이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반도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용어를, 개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현실에서 벗어난 학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제가 얘기했죠. 지금 바레사가 중국의 소수 지방 정권이라고 언론에서 막 보도를 합니다. 그건 오래전 얘기예요, 이미. 바레가 중국의 소수 지방 정권 규정된 건 아주 오랜 얘기죠. 그럼 우리 역사계가 바레사에 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물론 몇 분이 계세요. 재은사도 계시고 몇 분이 계시지만 적어도 바레라는 이름으로 박사학위 받은 거는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3명밖에 안 돼요. 주로 일본인들에서 연구가 된 거죠. 왜? 일본인들이 만선사관, 또 만주국, 또 만주를 진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발에 관한 기록들이 주로 일본에 많이 있고 또 일본에게 유리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연구하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남한 학자들은 연구를 거의 안 한 거죠. 정말 시정신에 투철했다면은, 현실적 요구를 자각했다면은 일부는 고구려사나 일부는 바레사를 했을 거예요. 지식인이라는 게 결국 자유로운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식인 아닙니까? 그런데 유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권력 구조를 따라다닌다면 그건 지식인의 자격이 없는 거죠. 저는 지금도 늘 하는 얘기인데 역사학은 역사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학자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고 인식의 폭을 넓히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은 역사학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어디서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을 볼 때 반도가 아니라 우리는 반도사관이 아니라 새로운 명칭으로 역사를 보자. 그래서 제가 온 것이 바로 해륙사관이에요. 바다와 육지를 포함하는 동시에 해륙사관으로 보자는 거죠. 해륙사관을 보니까 반도와 함께 대륙과 함께 바다입니다. 바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바다 역사 안 배우셨죠? 네? 네. 해양사란 학문을 제가 주로 만든 거죠. 우리 해양활동 무지무지하게 활발했습니다. 일본이 13세기쯤 등장 이전에 오히려 우리가 더 이 바다를 장악했죠. 중국은 이렇게 해서 남중국해로 빠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황해, 남해, 동해 이런 지역, 제가 말한 동아지중해 영역에서 적어도 해양활동의 주된 활동은 우리가 담당했던 거죠. 조선, 고조선이요. 원조선이라고 그러죠, 저는. 당연히 활동했습니다. 고구려야말로 해양활동 능력이 뛰어난 나라였었죠. 백제 해양활동 그러면 여러분 당연한 듯이 여기죠? 그거 아니에요. 80년도까지는 안 그랬었어요. 80년도쯤에 역사학계 외에 있는 분들이 얘기 시작해가지고 교과서에 실리고 그리고 또 지금 그냥 통솔해진 정설화 돼버렸는데 그런 거예요. 고구려 해양활동 능력 뛰어납니다. 제가 명색이 해양사입니다. 그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장보고 선단보다는 발해 선단들이 더 뛰어났다. 백제보다는 고구려 해양활동이 더 뛰어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이걸 놓고 볼 때 우리의 활동 영역은 동아지중해고 바로 역사는 해륙사관의 입장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21세기 우리가 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사관입니다. 고구려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토를 확대시키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광개토대왕이 어떤 분입니까? 앞에 계신 분에게 질문 드리죠. 광개토대왕 어떤 분입니까? 고구려의 왕으로서 영토를 넓힌 왕으로 알고 있다. 네. 고구려의 왕이 아니라 대왕입니다. 왕 중의 왕인데다가 영토를 넓혔다는 것에 지금 초점을 둔 거죠. 저는 근데 그렇게 역사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는. 영토를 넓힌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한 것이 영토를 넓히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구려가 있는 곳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백제나 신라랑은 다르잖아요. 그들은 농경지와 함께 끝없는 초평선이 있는 초지와 함께 또 사막 일부도 있고 수렵 산림지대도 있고 이런 지역에서는 굳이 영토의 실질적 지배가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광개토대왕은 영토를 넓힌 임금이다. 역사학자들이 이런 식의 해석한다면은 그건 요즘 국민학생들도 다 해요. 저는 광개토대왕은 질서를 확장한 임금으로 봐요. 그 토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나 부동산이 아니라 질서라는 거죠. 그 광개토대왕은 단순한 정복군주가 아니라 지금과 마찬가지, 21세기에 마찬가지로 당시 국제 질서가 전면적으로 재편되는 바로 그 시기,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에 고구려를 그 질서의 중심부에 놓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구사한 대정치가로 보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광개토대왕이 이룬 여러 가지 것들, 특히 군사작전들이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우리 역사가 그럴듯합니다.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수나라가 고구려를 쳤는데 고구려가 방어를 잘했다. 이런 해석이 어디가 있어요? 수나라는 400년 만에 중국 지역을 처음 통일한 나라입니다. 400년 만에. 그 수나라와 그 이전에 쓰던 고구려는 당시 세계 동아시아의 종주권과 질서를 놓고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교육권도 들어갑니다. 양대 세력이 붙어서 고구려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연개서문에 나옵니다마는 당시 국제대전이다. 70년 전쟁이라는 것은 제 학위 논문의 내용이에요. 역사를 침략을 받은 것으로는 것이 아니라 양대 세력의 동등한 대결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수나라는 400년 만에 그것도 선비족이 내려와서 통일한 것이고 고구려에 있었던 나라고 당연히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수나라 멸망합니다. 당나라 당태종 군대 쳤습니다. 659년까지 전쟁은 지속됩니다.
660년에 나당연합군이 바로 금강상륙작전을 통해서 막바로 사비성을 함락시킨 겁니다. 황산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금강상륙작전입니다. 그리고 660년 음력 11월부터 고구려를 협공하지만은 당 혼자 전쟁을 하는 거죠. 660년 정월달부터. 그래서 668년까지 지속되다가 평양성이 함락당하고 671년에 안성이 항복하면서 고구려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전쟁은 당연히 70년 이상의 전쟁입니다. 이건 정당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목적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과정도 보면은 일치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돼요. 수나라에 있었던 신하들이 당나라로 이어집니다. 당태종 때. 또 당태종에 있던 신하들이 당고종을 거쳐가도 계속됩니다. 인적 구성원부터 해가지고 전쟁의 목적부터 다 일련의 과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동아시아 종주권과 질서를 놓고 벌인 대전쟁, 즉 세계대전인 거죠. 국제대전. 그렇게 해야지 우리 민족의 특히 고구려의 위상이 평가가 되는 거지 옛날 해석처럼 그냥 와가지고 영웅, 양만춘, 을지문동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면요. 거기 보면 고건무라는 사람 나오죠. 연결소문에. 건무예요. 건무. 그 양반 이름이 건무. 그 사람 영유왕이거든요. 근데 고구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례는 건무로 돼 있어요. 여러분 고구려의 유민운동을 하기 위해서 복국운동을 펴서 남쪽에 와서 보덕국의 왕이 된 사람 있죠? 교과서에 배웠죠? 안승이라는 사람. 안승이 지금 보덕국 있잖아. 익산 지역에. 그 사람 성이 안씨예요? 성이 안씨죠? 그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은 고구려 왕족의 고안승이에요. 고건무 장군도 고건무 장군인데 건무라고 그래요. 저는 이건 역사학자 이전에 난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도리라고. 그러니까 먼 훗날이 아니야. 앞으로 뭐 100년이나 200년쯤 지나서 우리 후손들이 제 이름 부를 때 윤명철 그런 게 아니라 명철이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애들이 그랬거든. 건무, 안승, 그 다음에 고안. 광개토당 이름이 안 아니에요. 담독이지만 중국에서 안 그랬잖아요. 등. 이런 걸 기술해 놓고 이거를 강요하는 게 그게 바른 사람들입니까? 그건 인간으로서의 도리도 못하는 사람들이지. 거기에 대한 비판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승을 성이 안씨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상식으로 안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역사를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광개토 태영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광개토 태영이라는 호칭을 받을 만큼 국가를 발전시켰는가, 국가 발전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구려 전성기 때 영토라고 보면 됩니다. 자, 직접 통치, 간접 통치, 그 다음에 영향권으로 제가 구분을 했어요. 제가 95년도에 말 타고 고구려 가다, 말 타고 만주족을 답사한 다음에 생각한 게 바로 이겁니다. 고구려는 직접 통치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다. 가보면 끝없는 초원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심양에 가게 되면 지평선이 보이죠? 원래 강희시 장군의 묘사가 근처에 있는데 보면은 지평선이에요. 그럼 초원에는 저 위쪽에 가면은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이 지역에. 여기 대안이거든요. 송화강 가고. 제가 그래서 초평선이라는 단어를 썼죠.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고구려는 이렇게 끝없는 초평선도 지배했기 때문에 여기는 직접 통치가 불가능해요. 간접 통치. 여기에 있는 모든 종족들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영향권까지. 이런 논리는 우리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유목민족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몽골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했을 때 그들이 전부 다 직접 지배했으니까 250만 밖에 안 되는 인구의 몽골이 다 간접 지배거든요. 그렇다면은 유목문화와 기마문화를 구사했던 고구려도 일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역사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흔적도 우리가 신원도 복원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직접 통치 외에 이 간접 통치라든가 영향권 하에서 살다가 죽어간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동학이라든가 4.3을 통해서 신원을 회복하듯이 우리 독립열사들을 신원 복원하듯이 그들의 신원도 복원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니겠어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이렇습니다, 고구려가. 그래서 고구려가 전성기 때 이런 영토를 가졌는데 이런 영토의 기반을 마련한 분이 광개토 태왕이고 이런 구도를 끝까지 만든 분이 완결시킨 분이 장수왕이에요, 장수대왕. 그러니까 이 두 임금을 같은 궤에 놓고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국가를 발전시키는 정책을 취했을까? 광개토 대왕이 18세 젊은 나이로 등장해서 22년간 정복활동을 펴거든요. 그 다음에 장수왕이 약 70여 년간 다스립니다. 그분 98세에 돌아가셨어요. 중국 위세에 보면은 100여 세의 절이라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엄청나게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그 당시 때 강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시기를 제가 한꺼번에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요동반도 끝 아닙니까? 현재 요동반도 끝에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여순이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련이 있죠. 지금도 중요하죠, 대련이. 그리고 여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러일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전 청일전쟁. 핵이죠, 당연히. 여기를 당연히 고구려가 장악해야겠죠. 고구려가 5대 모본왕 때 바로 이 지역까지 공격을 합니다. 부평, 오양, 상곡, 태원을 공격합니다. 6대 태조왕 때는 요하, 이서의 열성을 쌓았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현재 요하가 아니라 대능하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6대 태조왕 때는 바로 요소지방이 10성을 쌓았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고구려가 거기를 장악했다는 겁니다. 성은 방어 거점이 아니라 전진 거점이에요. 저는 틀립니다. 여러분들 성 그러면 늘 방어 공간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반대로 전진 거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는 늘 수동적이에요. 우리는 늘 공격받았어요. 늘 세국적이에요. 이러고 불식시키세요. 왜 우리 민족이 꼭 그래야지만 되죠? 그래서 여긴 전진 거점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방전을 펴니다. 손권이든 문제가 등등 하다가 광개토 당시대 때 완벽하게 장악하면서 그게 망할 때까지 지속되는 거죠. 거기에 바로 요동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대련 지방이 있는 것이죠. 직구로 말하면 이 대련 지역을 장악했는데 대련이란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서 황해연 근해양로가 산동반도로 들어가는 목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지역은 선사시대부터 또는 그들이 이룬 조선, 원조선시대 때도 중요했고 당연히 조선 사람들이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무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조선 사람들의 무덤들도 있고 그리고 조선 사람들의 지표유물인 고인돌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 땅입니다. 이 지역은. 이거를 광개토 땅 때 완전히 장악하죠. 그 심지어는 이런 지역에 보면 장상군도 했는데 여기도 고구려 성이 있어요. 제가 논문을 봐서 찾아낸 다음에 다른 시대 논문을 쓴 걸 봐서 고려성이 있다는 걸 찾아낸 다음에 역사 스페셜 팀을 데리고 잠입해서 찍어왔어요, 전부 다. 실제로 고구려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지의 자료에 보니까 404년에 고구려 영토가 되었다. 여기 장상 섬 지역에도 고구려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지난번에 난 598년 전투 있죠? 주라우군과 수군의 장애가 바로 여기입니다. 장상군도가.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길 주목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무슨 성이 있습니까? 요동지방에. 여러분들이 탁 떠오르는 말 있죠? 안성 있죠? 안성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성을 떠올리죠? 그리고 안성 그러면 늘 전쟁의 국가를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곤란해요. 항상 다기능을 나오는 겁니다. 여러 개 목적. 여기야말로 고구려의 중요한 목줄입니다. 경제적 목줄. 왜? 안성 주변에 가면은 지금의 무순시가 있어요. 안산시가. 그렇죠. 안산철이에요. 고구려가 요동지방, 즉 안성, 권안성 등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요동지방에 나는 철 생산지를 확보한 겁니다. 이 철을 가지고 무기라든가 농기구를 만들면서 동시에 이 철을 북쪽에다 파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군마, 말이라든가 단비 가죽 또는 이런 가죽들을 사서 멀리 배에 실어서 이렇게 현재 상해 양산항까지 운반하는 거죠. 제가 쉽게 그냥 상해 양산항 그러는데 옛날엔 상해가 없었거든요. 남경이 수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해가 중요한 수도니까 제가 상해 양산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산항 다 일부도 지금 하고 있죠. 양산항 부두 완공되면은
현재 부산시랑 광양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물동량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현재 상해가 세계 3위인데 양산항 부두가 완공되면 세계 1위의 물동량 처리 능력이 있어요. 그 양산항으로 이미 동천항 때 선곤에게 보내는 것도 이 압록강하고 출발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장수항 때는 남포항을 출발해서. 자, 그래서 압록 이 지역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목을 장악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겠어요? 여기는 압록강 하구인데 이미 미천항 때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중요해요. 동북공정이 2002년도 5월 달에 시작됐죠? 공식적으로. 2002년도에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아니에요. 김정일이가 신의주 경제특구를 선언했다가 3일 만에 묵사발됐죠. 신의주 어떻게 경제특구를 만듭니까? 중국의 목에다 칼을 들이대는 거지. 옛날부터 원래 그랬어요. 여기가 이 대륙으로 들어가는 출구이면서 동시에 입구예요. 목입니다. 목. 여기가. 지금 강화랑 똑같은 거죠. 한강하구랑. 여기를 어떻게 지금 중국이 여다 경제특구로 허용합니까? 지금은 타이완으로 그래서 비단섬을 중국이랑 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거죠. 이미 오랜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동안에 중국의 단동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이거 다 역사랑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투쟁 전략이 있다는 거죠. 자, 신의주 경제특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조금 전에 두만강. 그 이전에도 고구려가 여기를 장악했지만 특히 마지막에 보면은 관계투쟁 비문에 보면 20년에 동부여를 장악하잖아요. 이때 동부여가 두만강 하구부터 현재 연해주 일대, 즉 블라디라든가 우스리스크 이 지역을 완벽하게 또 장악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있지만 완벽하게 복속시키는 거죠. 직접 통치구역으로. 그러니까 두만강 하구 지역을 장악한 거예요. 당연히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일본 열도로 가죠. 일본 열도로 갑니다. 저는 이미 광개토대왕 시대 때 건너갔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일본색에 보면 나와요. 계속 갑니다. 이번 드라마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수나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612년 전투가 끝난 다음에 수나라의 포로와 낙타 같은 거를 일본에 보내잖아요. 고구려가. 무역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밀무역한 것들이 기록에 나와요. 일본서기에. 고구려인들과 일본 이쪽의 호족들 간의 밀무역 사건들이. 자, 그러면은 여기 장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고구려가 발전하기 위해서 또 차지해야지만 되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21세기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차지하게 됩니까? 한강하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기만을 장악해야죠. 경기만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말한 동아지 중에 가장 중요한 목이 바로 경기만입니다. 그래서 영종도 국제공항이 있고 송도 경제특구가 있는데 웃기는 얘기죠. 송도 가지고 어떻게 경제특구를 합니까? 제가 주장한 것은 평택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천, 김포, 강화, 개성, 해주까지 이어지는 범경기만 해안 특별구를 제가 제안을 한 거죠. 그래야지 상해 포동지구는 아니면 선전지구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스케일이 너무 적어요. 앞으로 차기 대통령은 한반도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시가 이렇게 급히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꾸 우리 한반도 문제라든가 통일 문제만 거론하면 됩니까? 민족 전체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 그래서 바로 이 경기만 작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은 등장하고 나서부터 막바로 백제를 공격하고 특히 396년에 가면은 수군을 통해 가지고 경기만을 직공을 하죠. 보세요. 광개토대왕의 수군 작전도입니다. 자, 광개토대왕이 396년도에 수군을 거느리고 도 아리수에서 여기 수도 서울을 공격합니다. 한성을. 이때 보니까 그림을 그려보니까 제1로군이 이렇게 갑니다. 이건 친정군이겠죠. 수군 함대가 이렇게 해서 현재 한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연히 해병대들이 여기 상륙하죠. 그죠? 지금도 해병대 있잖아요. 강화 김포에. 그 다음에 제1호군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디예요, 여기가? 인천 있죠, 어디예요? 그러니까 영종도, 월미도 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처음 성공시킨 사람은 광개토 태왕이에요. 삼로는 약간 부정확하지만 거의 확실해요. 남해안반도 상륙작전. 제부들에서 자,
이렇게 저기 판교잖아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데. 분당을 해서 성남을 해서 후미 공격이죠. 이건 이렇게 해서 목동 영등포를 해가지고 공격. 이거는 그대로 강코스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이지 경기만을 장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광개토당 비문에 나와요. 일면에 보면은 병신년에 왕이 수군을 거느리고 백잔, 도벌 백잔하잖아요. 백제군을 공격하면서 쭉 그 성명이 나오는데 보니까 여기에 미추성이 나와요. 미추성. 미추성이 지금 인천의 월드컵 문학경기장에 있는 문학산성입니다. 인천이 그래서 미추홀이에요. 그냥 미추성이고. 비성 같은 경우는 현재 김포 통진으로 비정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58성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성명주 대충 해보니까 다른 분들이 대충 비중했는데 제 관점에서 보니까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경로가 나와서 광개토당이 말 그대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구나. 수군을 동원해서 원거리 이동한 다음에 자맹성을 유지하면서 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고구려의 수도를 공격해서 왕의 항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왕의 동생과 대신들이 끌려가잖아요. 이 업적은 475년에 장수왕에서 완벽하게 성공되면서 장수왕이 수도 한성을 공격하고 점령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다시 이런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군사공격은 바로 이런 전략적 거점을 공격하는 행위라는 거죠.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전략적 거점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정치의 거점, 또 물리의 거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기 동해시예요. 동해시 중요합니다. 고구려가 일본 열도로 건너갈 때 가장 안전한 항로는 최소한도 여기까지 내려와서 뜨는 겁니다. 포항까지 내면 더 좋죠.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놓고 그래서 신라와 고구려 간의 싸움이 벌어지죠. 을릉도로 정벌한 사람이 누구죠? 신라 군주 이사부죠. 여기입니다, 바로. 고구려를 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을릉도를 공격한 거죠. 중요해요, 여기가. 지금도 일본과 말 그대로 환동해 경적군할 때 거점 도시가 동해시 아닙니까? 옛날 박정희가 그래서 동해시를 특별히 개발한 거죠. 이게 좀 활용되고 있지 못하지만 추후에 아마 동해가 다시 부상하게 되면은 여기가 굉장히 부상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이 바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이루어진 전략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전략적 거점을 장악했을까? 거의 끝나가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참으십시오. 자, 이런 구도입니다. 이것은 제영월의 비면이요. 장수왕 시대 때 동아지중해 중액조 정도입니다. 여기를 동아지중해로 보는 겁니다. 동아지중해는 말 그대로 지중해와 가까운 겁니다. 여기에서는 늘 중요한 것이 육지 함께 바다입니다. 바다는 만남의 질서고 체크 앤드 밸런스에서 늘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정치 군사의 대결보다는 무역과 문화가 이루어지는 터가 바로 지중해죠. 이 속에서 보니까 이게 장수왕 시대 때 광개토당 시대는 터 여기가 아주 56국이니까 분열됐는데 장수왕 때 가면 대충 정리가 되면서 현재 이쪽에 태원의 수도든 북이 정권이 들어서요. 밑에는 송나라 잊어가지고 다음에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거 큰 나라 절대 아닙니다. 50년, 30년짜리 나라들이에요. 고구려 여기 책봉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랬을 경우에 여기 중국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 즉 북경 정권과 상해 정권으로 분단되어 있다. 고구려는 광개토당 때를 이어서 장수왕 때 오게 되니까 거의 통일에 가까운 상태를 이루었다. 당시 신라는 거의 고구려에 종속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원 고구려에 비해 보면은 고구려의 태자를 만나기 위해서 신라의 왕이 오잖아요. 의책을 받기 위해서. 고구려 군대가 신라의 수도에 상주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통일에 가까운 상태였던 고구려 입장에서는 바로 분단된 남북을 대상으로 한 동시 등거리 외교를 국가 정책으로 삼은 겁니다. 지금 중국의 정책과는 정반대죠. 중국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고구려가 바로 해륙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육지만 장악해서는 불가능한데 해양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황해중부 이북과 동해중부 이북의 해상권 장악하니까 당연히 해양력을 토대로 해서 북경 정권과도 백기를 통해서 가고 남교 정권과도 이렇게 백기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남경으로.
씨파워, 해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등고리 해결을 철저히 하면서 동시에 이런 일도 벌어져요. 한번 439년인데요. 고구려 장수왕이 당시 송나라에게 800필의 말을 배에 실어서 보내는 것이 서료에 나옵니다. 800필의 말이란 것은 800기의 미사일이에요. 그 당시 때. 더군다나 이쪽 나라 사람들은 말이 없잖아요. 오죽하면은 당시 오나라의 손권이 이렇게 북쪽으로 항해를 해서 요동지방에 있어 나중에는 고구려에게서 말을 얻어옵니까? 말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적대 관계성 속에서도 당연히 말격이 이루어질 정도로 이쪽에서는 말이 목숨줄이에요. 그런데 고구려 장우상이 800필의 말을 현재 남포항을 출발해서 황해바다를 쭉 사단해서 현재 양산항까지 보내는 겁니다. 대규모의 바지선들이 출동한 겁니다. 컨테이너선들이. 제 말이 맞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고구려의 외교적 이니셔티브가 유지를 질 수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물리망을 장악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유연이라는 나라는 몽골이거든요. 벌레 같다는 의미의 나쁜 뜻이에요. 근데 큰 나라입니다. 이 몽골. 이 몽골과 유연과 북경 정권은 늘 그렇듯이 싸우잖아요. 옛날 중소분쟁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고구려는 현재 상해 정권과 있는 소비에트 정권을 연결시켜서 가운데 있는 북경 정권을 압박하는 외교를 합니다. 외교를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여기 지두라고 되어 있는데 다리간과 위협. 이 지두를 이 몽골에 있는 유연과 반번호자는 모의까지도 합니다. 성공했다 보는 사람도 있고 실패했다 보는 사람도 있는데 성공했으면 현재 동몽골 땅은 장우상 때 고려 영토예요. 저는 이번에 거길 그려놨어요. 이렇게 일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도에서. 당연히 고구려는 동아지중해에서 이 코아에서 국제관계를 절실하게 특히 남북으로 분단된 현 중국의 질서를 철저하게 활용을 했고 동시에 백제, 신라, 가야, 외가 이들 주변국들이 국제질서의 중심에 진입하는 것을 바다에서 차단을 해요. 왜? 해양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질서에 저항한 사람이 누굽니까? 백제 계로왕이죠. 사실은 보냅니다. 가고 싶지만 못 간다. 이리와 승량이 같은 것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갈 수가 없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75년에 장수왕이 3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현재 중랑천 거길 도하한 다음에 한성을 공격해서 괴랑 죽죠. 그죠? 그리고 구원군을 보내러 갔던 문주가 그대로 도망가서 현재 웅진에다가 아니 공주에다가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게 그게 웅진백제예요. 그 이후에 완벽하게 고구려가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도 백제 동송왕이 남제의 사신을 보내다 차단돼요. 제가 차단된 표시했잖아요. 왜? 아니죠. 못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질서 속에서는 고구려가 동아지중해의 코아에서 적어도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21세기 우리 같은 약소국 또는 강소국이 해야 될 역할은 바로 이거는 겁니다. 양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역학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이거 어제 들어본 얘기였지 않아요? 들어본 얘기 같죠? 그 제가 짜증을 냈죠. 그 이상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도는 정치인 것뿐만이 아니라 똑같아요. 길을 장악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일도 있어요. 고구려의 사신선이 남조로 가다가 이적 산동바다 등주해상, 그러니까 광주해상, 여기다가 광주가 여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바다를 얘기합니다. 광주해상에서 배가 납포돼요. 한 번은 남제에서 올라오던 배가 납포됩니다. 사신선이 탄 배가 납포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외국으로 외유 나가다가 하이제킹 당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집니다. 사례 2번 나타나요.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어떻게 해요, 북위에서? 그냥 놓아보내죠. 그 당시에 국제질서 속에서 고구려를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례 2번 나와요. 이게 당시 국제관계의 실상인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관계성 속에서 고구려는 물리망도 장악하니까 얘기했던 대로 이적에는 철, 말, 중개구역, 다시 이걸 배에 실어서 중개구역, 또는 제주도에서 나는 가라는 보물을 가져와서 다시 북위, 부여에서 나는 황금을 다시 북위, 이런 것들. 일본 열도에는 이적 세력, 특히 여기 옛날 김만철 씨가 갔던 곳, 강릉 잠수함 사건 때 북한군의 시체가 발견된 스루가 지역, 고구려인들 특히 후에 바레인들이 도착하고 바레인들이 출발하던 고구려 돌아가던 항구가 있었던 스루가 지역.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밀무역하는 것들이 일본서의 기록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몇 번 기록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구려는 이렇게 망을 장악해서 물리의 허브가 됐다는 겁니다. 물리의 허브 역할도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문화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구려 문화국가설을 제가 주장했습니다. 고구려는 문화국가다. 고구려 고분벽화가 아름답다.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고구려는 문화국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고구려 문화 영토거든요. 고구려 문화 영토거든요, 이게. 자, 그냥 통념을 깨고 있는 그대로 보세요. 여기가 어떤 자연환경인가. 자, 보세요. 여기 여기 집안이 있고 심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말 그대로 요동평원이에요. 그죠? 지평선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현재 핫산, 그라스키노, 블라디, 우스리스크, 하바 쪽 이랬을 때 여기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나무가 없죠. 그런데 원래 여기는 수렵 삼림지대예요. 김일성이 미령 그러잖아요. 백두산부터 시작되는 수해, 나무의 바다가 바로 이 지역이에요. 여기 20세기 초까지도 러시아 지리학자들의 보고를 보면은 엄청나요. 그만큼 여기 수렵 삼림지대예요. 당연히 여기서 나는 것들이 특산물이 뭡니까? 짐승 가죽이죠. 그러니까 바레인들이 일본의 무역 역조 현상을 일으키면서까지도 수출한 수출품 목적에서 중요한 게 바로 짐승 가죽이에요. 초피, 호피, 웅피 뭐 등등 해서 가죽들. 고구려가 바로 이런 문화 용토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서 다 선비족이 있죠. 이 치철. 여기까지 연결되는 초원 유목 문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 집안 지역부터 여기까지 연결되는 우리 산천. 그 다음에 바다. 그렇다면은 고구려의 자연환경이 얼마나 다양해요. 자연환경이 다양하면은 생산물이 달라지고 생산 양식이 달라지죠. 그러면 문화가 다른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고구려 평양성 안에 있었던 왕족이나 귀족의 딴 여자들은 요구르트를 먹었다는 거죠. 그런 간단한 한마디로 통념을 깰 수가 있어요. 요구르트 먹었다고 생각해요. 고구려 땅에는 당연히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양들이 있습니까? 광개토대왕이 비문에 나오잖아요. 우마군양. 얼마나 많은 우마군양을 끌어옵니까? 많은 물의 양들을. 지금도 가면 많아 이런데 양들. 그 양젖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구려 사람들은 여러분 즐겨 먹는 된장이 있죠. 콩의 원산지가 어딥니까? 만주국 고구려죠. 고구려 사람들의 특산물 중에 하나 뭡니까? 된장 아니에요. 그럼 발효문에 익숙하다면 당연히 요구르트를 만들었고, 요구르트 못 만들어도 좋아요. 여기 있는 선비족에서 상인이 가서, 상단이 가서, 주몽이나, 좀 와서 이제 주몽 봐야 되거든요. 상단이 가서 와서 파는 거죠. 그럼 고구려의 왕족의 여자들이라든가 귀족의 자녀들은 피부 미용을 해서라든가 건강을 위해서 요구르트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자꾸 농경 문화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제 피는 농경인, 농사꾼, 파머의 피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초원을 달리는 유목인, 노마드의 피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부가 아닌 어의 피도 있지만은 이렇게 바다를 항해하는 세일러, 바이킹처럼 세일러의 피가 제가 흐르고 있어요. 이게 한민족입니다. 한반도란 좁은 공간에 사는 여기서 보이는 냇가와 들판과 이 작은 언덕을 세계로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고대사는 고구려로 가게 되면은 끝없는 초평선과 지평선과 수평선을 바라보고 거기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들의 피가 우리 유전인자 속에 있고 피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 이걸 회복을 해야죠. 고구려는 이런 환경 속에서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고 또 하나는 고구려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여러 종족들이 포함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문화가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최근에 민족주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민족은 단일민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 사적인 견해인데 역사학적 단어 얘기하는데 우리는 단일민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단지 단일 혈통은 아니죠. 이 지구상에 단일 혈통이 어디가 있습니까? 유대인도 아닌데. 정민족이라는 용어를 쓰기 싫으면은 그 민족에 해당하는 용어를 만들거나 사용하면 됩니다. 결례란 말. 그 용어를 만들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민족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셔널리즘 또 내션에 직역해가지고 우리에게 언제 민족이 있었냐는 식이면 곤란한 거죠. 그럼 중국 민족은 있었나요? 중국인들이 지금 중국 민족이란 말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지금. 당연히 고구려가 이런 자연환경 속에서 이런 정치 질서 속에서는
대두되는 것이 글로벌리제이션이에요. 세계화. 그죠? 다양성과 개방. 그럼 그런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뭡니까? 9.11 테러로 유명해진 책 있죠? The Crisis of Civilization. 문명의 충돌. 문화의 갈등, 문화의 쇼크가, 컬처 쇼크가 여기 발생해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면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런 컬처 쇼크도 무화시키면서, 우리 단구신화에서는 것처럼 이런 갈등도 무화시키면서, 그리고 세계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문화를 만들어야겠죠?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게 바로 이른바 문화국가의 내용이고 21세기, 즉 글로벌리제이션과 민족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추구하는 이 중에 과제를 지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고구려인들이 취한 정책은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고구려는 특별한 집단이다. 즉 하늘의 피를 받은 천선민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래서 광개토당 비문 또는 광개토당 시대에 있었던 연모의 묘돌청 묘지석, 공벽화 등등에서 고구려는 바로 천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여 내지는 조선을 계승했다는 계승의식도 분명히 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를 지향하면 지향할수록 오히려 집단의 정체성은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고구려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고구려는 제가 역할론 그랬었는데 제국주의화적인 속성은 어느 집단이든 다 있습니다. 중국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미국도 제국주의. 우리는 왜 제국주의하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큰 나라가 되는데 큰 질서로 지향하는데 방식의 문제인데 중국이라든가 일본 제국주의라든가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끌어들이는 압박과 피압박의 구조, 행하는 자와 당하는 자의 구조, 이런 식으로 질서 20대 80의 구조로 만들었지만 고구려는 그것이 아니라 물론 제 바람이에요. 가능한 한 동등한 평화로운 공존의 질서, 삼조고가 그 의미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공존의 질서를 지향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삼조고를 집요하게 표현하고 특히 바로 광개토 대왕의 국정 지표이면서 동시에 장수왕의 국정 지표일 수가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일 수가 있는 광개토 대왕 능비의 형태와 비문의 내용을 그렇게 만든 거죠. 즉 비를 완벽하게 정제화된 뺀빠른 형태의 전형적인 비가 아니라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형태로서 그다음에 기가 충실한 생기의 결정체로서 비를 세운 거죠. 그래서 그 비를 보는 사람들이 거기서 지배계급의 뻔뻔함이라든가 지배계급의 강력한 권위를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게 더불어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느끼게끔 만든 거라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비문의 내용을 보면 첫 귀절에서 출자 북비여 천지지자 모 하백여랑, 그 다음 줄에 가면은 주몽이 강을 건너면서 아시 황천지자 모 하백여랑, 나는 황천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수신의 딸이라는 이런 선언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를 통해서 좁게는 국내성에 있는 수도권 주민들, 더 크게는 고구려의 주민들, 또는 고구려라는 큰 제국에 포섭됐던 수많은 종족들, 그리고 고구려와 협력과 또는 갈등 관계력에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 특히 중국에 있었던 북이라든가 또는 남조 국가들에게도 보여주고, 그리고 먼 훗날 수백 년 후 또는 천수백 년 후에 그 비를 볼 후손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보는 거죠. 제가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되는데 기본적인 제 얘기는 그겁니다. 한민족 역할론과 고구려 그러는데 21세기는 어차피 국제질서는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생존 전략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우리 민족의 독특한 역할을 찾아야 되는데 그 역할의 모델을 저는 고구려에서 찾고 있는 것이고 고구려가 정치적으로는 코어에서의 중핵적 역할, 경제적으로는 물리 허브 역할, 문화적으로는 단순한 브릿지가 아니라 바로 인터체인지, 즉 IC 역할을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비롯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가 발전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또는 그 이상 가는 국가 발전 전략을 만드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 중에 학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도 아닙니다. 언론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시민들입니다. 시민단체 이론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인식을 널리 확대해서 이 세 부류, 즉 정치인과 언론과 학자들에게 압력을 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래가 조금쯤은 밝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정도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